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진로탐색 시간에 특강을 해주실 김홍년 교수님을 잠깐 소개를 하면 중국 천진사범대학에서 한국학과 교수로 계시고 지금은 1년 동안 한국의 연구원으로 와서 외대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한국에 계시니까 사실 중국에 계시면은 우리가 학생들 진로탐색 시간에 특강해달라고 중국에 계신 분을 모시기는 쉽지가 않은데 마침 한국에 와 계셔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앉아있는 학생들이 한국어 교육 쪽에 관심이 우리 또 한국어 문학과이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국어 교육이 물론 오늘 선생님께서 해주실 주제는 중한 번역에 관련된 주제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한국어 교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김홍년 선생님한테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를.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께서 특강을 진행하실 텐데 한국의 전주대학교 한국문학 학생들 굉장히 태도가 좋았다라고 할 수 있도록 너무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얼굴을 이렇게 막 고개 돌려가고 카메라에 내 얼굴 나오거나 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해주시면 돼요. 그냥 해주시면 설정해놨어요 저희가. 네. 아니, 마이크 따로 잡아주셔야 돼요. 마이크는 따로 잡아주시면 이거는 그냥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다 녹음돼서. 안녕하십니까. 이제 그만 소개를 받은 중국 천진사범대학교에서 온 김희련입니다. 반갑습니다. 학과장님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천진사범대학교와 그리고 저희 학과에 대해서 특강전에 잠깐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받아봤고요. 정식으로 특강하기 전에 먼저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저희 대학교 이름은 천진사범대학교입니다. 그래서 한자음을 그대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천진사범대학교인데 요즘은 한국에서 이제 음차, 음력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텐진사범대학교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한자음을 따서 천진사범대학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교는 올해로 이제 개교 이제 60주년을 맞이한 그런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사범대학교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사범 계열만 가르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중국에서는 사범대학교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교사만 양성하는 그런 대학교가 아니라 종합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다시피 산하에 23개 대학교가 있고 대학이 있고 그리고 68개의 학부 과정이 있고요. 또 6개의 국가 1급에 상당한 박사학위 과정이 있고 또 이제 29개의 전국 1급에 달하는 그런 석사학위 과정도 있습니다. 캠퍼스, 약간 잘못됐는데요. 캠퍼스의 총 면적은 23만 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학교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 언제 한번 천진에 와서 저희 천진사범대학교 한번 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기 전에 미리 학과장님을 통해서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맛있는 천진사범대학교 학식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천진에 대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 대학은 학식이 맛있기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어 대학에는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그리고 한국어, 프랑스어 이런 학과가 있으며 교직원은 대략 36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문에서 이제 들어가서 한 500m쯤 직진하면 이런 천진사범대학교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뭐 같아 보여요? 거울이요? 다시 잘 보시면, 네. 그렇죠. 네. 만년필 펜 촉이 되겠습니다. 50주년 때 천진사범대학을 졸업할 동문회에서 같이 이제 돈을 모아서 학교의 정문에서 이제 바로 보이는 곳에 이런 것을 이제 세워 놓았습니다. 천진사범대학교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봤던 이제 펜촉에서 또 앞으로 좀 더 들어가면 천진사범대학교 그 캠퍼스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시간광장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분수가 되게 아름다운 곳이죠. 그래서 타 학과의 교수님들이나 혹은 기타 대학의 교수님들이 김 선생은 되게 좋겠다. 그 학교의 분수가 이렇게 아름다워서 그래서 이거 날이면 날마다 다 켜는 분수는 아니고요. 개강 혹은 졸업식, 입학식 이럴 때 이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만 나오는 그런 큰 분수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인데요. 전주대학에 와보니까 도서관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전주대학 학생들이 되게 부러웠고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천진사범대학교 이 도서관도 손색이 없는 도서관입니다. 중국의 이제 화북 지역이라고 굉장히 큰 지역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대학교 도서관이 가장 크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도서관이 너무 예뻐서 천진사범대학교 가고 싶다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데고요. 여기는 본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관 앞에 보면 여기 이제 호수가 보이죠. 천진사범대학교는 캠퍼스 내에 호수가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를 보면 그 카누가 있죠, 종목이. 그래서 저희 대학교 이제 체육대학에 있는 선수 중에 카누 종목은 올림픽에서도 이제 메달을 따는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입교루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외국어 대학이랑 그리고 초등교육대학 그리고 심리대학 이런 세 대학이 여기에 있는데요. 저희 외국어 대학도 이제 여기서 강의를 하고 행정을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학과를 소개하겠습니다. 학부생은 한 3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90명씩 들어오는데요. 한국에서 말하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겠죠. 네. 중국인 학생들, 중국에는 또 저희 동포도 있죠. 그래서 조선족을 제외한 기타 민족은 다 입학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한족이고요. 요즘은 가끔 기타 소수민족들도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몽고족, 그리고 묘족 이런 운남성 쪽에 있는 아주 소수의 그런 민족들도 이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생이 한 360명 정도 되고요. 대학원생은 42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은 번역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한 혹은 한중 번역을 배우고 있고요. 전문적인 번역 인재로 양성이 되겠죠. 교수진을 보면은 교수 1명 그리고 부교수 2명 그리고 강사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의 시스템이 이제 한국과 좀 다릅니다. 중국에서 말하는 강사라는 이런 그 직함은 사실은 정년이 보장된 그런 강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사분이 8명 그리고 원어민 강사 한국인이죠. 한국인이 4명 구성되었습니다. 이 교수님들이 대부분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저희 학과의 선생님들은 굉장히 출중한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 중국 국내 한국학과를 이제 다시 랭킹을 해봤는데요. 저희 대학이 랭킹 13위에 달했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대학교가 3년제 대학교가 한 얼마 정도 있을까요? 알고 있는 분? 네? 몇 개요?
중국이 인구가 많죠. 그래서 4년제 대학만 최소 한 2,000개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2,000개 정도 되고요. 그 중에 한국 학과가 개설된 4년제 대학이 한 2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랭킹 13위면 사실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천진사범대학교는 현재 전국에서 10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대학교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북경대학이라든가清华대학이라든가 뭐 복단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들이 앞에 뭐 20위권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대학교에도 역시 한국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명문 대학도 다 같이 랭킹 순위를 매겼었는데 거기에서 13위를 했다는 것은 저희 대학교 한국어학과 수준이 꽤나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특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이 제목을 이렇게 정했었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진로라고 했다면 아마 더 재미있는 주제로 잡아서 여러분들과 정말 많이 얘기를 나누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텐데 괜찮습니다. 교수님이 요즘 연구하는 분야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요즘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를 이제 주제로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쭉 얘기를 하다가 이제 뒷부분에 가서 번역과 관련해서 외국어 교육에 대한 저의 소견을 이제 좀 얘기 드리고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이 끝난 뒤에는 여러분들이 자유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그리고 중국에서의 번역 교육과 그리고 그런 등등의 기타의 문제들을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에서의 중한번역의 연구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왜 실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4개 파트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해야만이 이제 다 완벽한 이제 연구가 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역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늘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처럼 양국어 간의 호상 교류와 상호의 교류와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중국어에서 한국어로의 번역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또 어떤 연구들을 해왔고 하는 것을 지금 현 시점에서 정리를 하고 다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거꾸로 출발어가 한국어고 목적어가 중국어인 경우 또 한국에서 진행하는 이 방면에서의 이런 연구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은 앞으로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저는 특강이라면서 저 혼자만 계속 얘기하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고요. 제가 질문을 한 몇 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제 대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과 중국어 사이에 진행되어 왔던 양국어 간의 번역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언제부터? 우리말과. 제가 우리말이라고 했던 이유는 한국어라고 하면은 특정적으로 이제 한국의 언어를 이제 대표를 하고 북쪽에 있는 북측에 있는 말들은 또 이제 조선어라고 쓰고 있고요. 저희처럼 중국에서 이제 살고 있는 동포들이 쓰는 언어는 또 중국 조선어라고 하고 있고요. 기타의 나라에서 쓰고 있는 언어들은 또 뭐 고려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총칭해서 이제 우리말이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말과 중국어 사이에 진행되어 왔던 양국어 간의 이제 번역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괜찮아요. 언제부터일까요? 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언제부터일까요? 네? 300년 정도? 네. 괜찮아요. 틀려도 상관없고 뭐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그 시간들이 뒤에 이제 제가 얘기하는 가운데서 이제 다 정답일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제부터일까요? 신라시대. 신라시대. 네, 좋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이제 편하게 이제 얘기를
해야만이 뒤에 특강이 이제 더 재밌어질 거예요. 언제부터일까요? 웃지 말고. 네. 신라 시기. 그 전 시기는? 신라 시기부터 중국과의 왕래가 시작되었을까요? 아니겠죠? 네. 네. 사만 시기. 아, 예, 좋아요. 또 있어요? 뭐 혹시 뭐 한중 수교 이후부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없나요? 아니겠죠. 아, 그것도 되게 좋았습니다. 이제 정답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다음은 그동안 양국어 번역을 관련해서 어떤 연구들이 있었을까요? 이건 좀 어렵겠죠. 이거는 뒤에서 이제 보면서 들으면서 이제 답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대체 이 양국어 간의 번역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대체 신라식이냐, 사만식이냐 이게 아주 중요하겠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중한 번역의 시대별 분류를 어떻게 해야 할까? 자, 그리고 중한 번역 연구의 주제별 특징은 무엇이고 또 이게 세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국에서의 중한 번역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이 방향은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고민하고 외국어 교육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공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방면의 내용들을 알고 오늘 집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특강의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 중국에서의 시대별 연구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별 구분은 어떤 접근을 해야 하느냐. 접근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 모든 연구의 그 주제가 이제 다 똑같겠지만 내가 어떤 시각에서 어떤 이론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제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별 구분은 어떤 접근을 해야 될까? 그 중에 하나가 문헌적인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문헌적인 접근. 문과 쪽의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문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고 있고 또 역사적인 흐름과 동시에 문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헌적인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겠고요. 다음 하나는 지역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주제를 중국에서의 중한 번역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역적인 접근은 아주 필요한 그런 접근이 되겠습니다. 문헌적인 접근의 문헌적인 접근과 그 지역적인 이 접근을 해야 하는 필요성은 지금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특히 지역적인 접근은 중국과 한반도의 그 지역 사이에 서로의 약간씩 다른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적인 접근을 해봐야만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대적 구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문헌적인 접근과 지역적인 접근을 이 두 가지 시각에서 같이 접근해 봤을 경우에 시대적인 구분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유형으로 이제 시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두 번역 시기, 아까 이제 사만시기라고 했죠. 그래서 사만시기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오래된 시기입니다. 그때는 대체 이 양국 간 혹은 뭐 타 민족 간의 교류를 어떻게 했을까? 많은 것은 사실은 이제 물물 교환 그리고 이제 무역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아주 먼 옛날 대략은 기원 3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중국어라는 이런 언어와 우리말 사이에서 서로 이제 교류를 하는 가운데서 가장 먼저 진행되었던 것은 구두 번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통역과 똑같은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도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뭐 이찰 번역 시기가 있고요. 또 우리말이 창제된 후에 뭐 언해 번역 시기가 있고요. 또 중국의 입장에서 명나라, 청나라 시기에 고대 소설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고대 소설에 대한 번역 시기가 이제 중점이 되겠고요. 개화 번역 시기라는 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겠는데요. 이 시기에는 정말 독특하게 중국과 한반도를 통틀어서 개화 사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개화 번역 시기라고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기들은 한반도에서의 번역 연구가 굉장히 활발했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번역에 대한 연구보다는 이 시기는 한반도, 즉 조선과 한국을 포함한 이런 그 전체 한반도의 번역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개화 번역 시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명청 소설 번역 시기부터 시작해서 개화 번역 시기, 그리고 이제 해방 후부터 1980년부터 현재까지 이런 시기는 사실은 중국에서의 번역 연구가 활발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명청 소설 시기부터 쭉 중국에서의 번역 연구의 시기라고 봤다 이렇게 생각했냐면 명나라 시기부터 시작해서 그 정부에서 직접 한국어에 우리말에 관련된 역관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 청나라 이런 정부에서 조선에서 우리도 조선말 됐겠죠. 그때는 조선말에 대한 이런 역관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아예 관직을 주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반도에 대해 좀 알아가자 이런 뜻에서 그렇게 시작된 것 같고요. 개화 번역 시기는 역시 여러분도 이제 역사를 좀 계속 배우다 보면 아시겠지만 중국에 건너가서 뭐 이제 활동을 하셨던 많은 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중국에서 중국어에서 한국어로의 번역을 굉장히 많이 했겠죠. 여기서 말하는 해방이라는 것은 사실 중국의 해방을 말합니다. 중국은 해방하고 나서 1980년까지 굉장히 역사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거쳤어요. 저는 그 시기를 못 겪어봐서 모르겠지만 문화 대혁명이라는 아주 큰 그 격변의 시기를 정치적인 격변의 시기를 거쳤고요. 중국에서 발전하는 이 우리말이 조선어라고 하는 우리말이 그 정치 사회와 관련해서 여러 번 이제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혼란 시기와 규범의 시기를 거치면서 이 시기에도 번역을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제일 재미있는 것은 1980년 후에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1980년 후에는 중국에서 개혁개방을 하게 되고 개혁개방을 함으로써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또 한국이 또 일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1992년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함으로써 그 전 단계는 중국어와 북의 조선어 사이의 이런 번역 혹은 중국어와 중국 조선어 사이의 번역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었다면 92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중국어의 작품들, 중국어의 일부 소설들 이런 것들을 한국에 이제 번역해서 한국에서 출판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연구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아주 독특한 사유 번역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단일 민족이었고 요즘 들어서 이제 다문화라는 것이 이제 계속 언급이 되고 또 다문화 가족에 있는 어린이들이 언어 습득이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단일 민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사유 번역이라는 것은 대체 뭘 말하느냐? 아시다시피 그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에는 저희가 문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문자가 없는 생활을 영위했기 때문에 정말 사유 번역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이런 상종 서사 체계를 갖고 살아왔습니다. 저희가 사유 번역에 대해서 저는 정말 직접 저희처럼 중국이라는 이런 큰 언어 환경에서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은 직접 이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이 있죠. 저희는 그 중국에서 그래도 다행히 우리 민족어의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일단 집을 나서게 되면은 주변에 죄다 중국인, 저희는 한족이라고 합니다. 한족이라고 하죠. 한민족이 아닌 중국인을 이제 한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단 밖에 나가면 주변에 죄다 한족들 뿐이에요. 집에서는 우리말로 부모님이 우리말로 교류를 하고 우리와 같이 이제 우리말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지만 일단 집 문을 떼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모든 것이 이제 중국어라는 사실. 어려서부터 계속 중국어를 듣고 중국어로 이제 사유를 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중국에서 살아가는 소수민족들은 굳이 문자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는 그냥 어려서부터 자연적으로 귀가 열려서 배우게 되는 그런 언어가 되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저희 민족이 만약 그 전 시기 아주 오래된 이런 역사를 거치면서 중국이라는 이런 중국어와 교류하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사유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문자는 없고 우리 민족어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는 없고 그냥 구두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 듣고 머릿속에서 그 중국어를 듣고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우리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한 답을 또 우리말로 사유를 하고 또 순식간에 또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말하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다 지나고 중학교 다닐 때까지도 한족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순식간에 거의 한 1초 정도가 되겠죠. 그 순식간에 그 친구가 한 말을 우리말로 먼저 머릿속으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그 친구의 말에 또다시 답을 찾겠죠. 우리말로 사고를 하고 또 그 사고한 이제 그 말을 다시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대화를 시도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문자는 한자로 썼을지라도 가르칠 때는 우리말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고대의 그런 우리 민족의 선조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의 그 훈민정음이 없을 그 시기에 한자로 이제 쓴 것을 또 우리말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가르쳤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직접 가르칠 수는 없었고 어차피 구두 번역으로 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그 중한 번역은 그 구두 번역 시기에 속하는데요. 지금의 통역에 맞먹습니다. 통역과 맞먹습니다. 그러나 참 아쉬운 것은 10세기까지는 그 중한 번역의 문헌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뭐 한가라든가 이런 것은 신라한가나 규명한가 같은 경우에 엄격히 말하면 거꾸로 된 한중 번역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도솔가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그 문자는 한자로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우리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이제 번역을 해놓은 한문 번역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정말 대표적인 번역가가 있다면 최행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균형 한가의 매 편마다 이제 한시 번역을 이제 붙여가죠. 지금까지 그 전해져 오고 있는 대표적인 요즘 말하면 번역사, 역자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찰 번역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는 고려 시기와 그리고 이조 건국 초기가 되겠습니다. 문헌이 존재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문헌이 존재했다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헌이 존재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우리 선조들은 대체 어떻게 번역을 해왔고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대명률 직해라는 것입니다. 즉 명나라의 법률을 다시 해석해 놓은 그런 문헌이 되겠습니다. 이 대명률 직해를 번역한 역자가 바로 대표적인 역자가 김지와 고사경 이런 분이시고요. 이것을 다시 교열을 한 사람은 그 유명한 정도전 그리고 당성 이런 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또 재미있는 그 대역 자료가 있습니다. 향약 구급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 그 중세 한국어나 이런 것들을 배워보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문헌들이 이제 다 나오게 됩니다. 약간 이제 따분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다른 거로 이제 넘어가 보겠는데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2003년이었어요. 그때 경복궁에 이제 가서 이제 관광을 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경복궁의 그 후원이죠. 거기 굉장히 그 묘사가 잘 돼 있고 나무는 어떻고 풀은 어떻고 널찍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딱 보고 나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님이 3번을 재건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혹 이거 재건을 하면서 이제 축소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원래 규모 그대로 이제 재건을 한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물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봤던 상상했던 그런 모습과 너무 규모가 작아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는 혹시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제가 중국에서 왔는데요. 이러더니만 자금성과 경복궁을 비할 바가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문헌이 존재한다는 것은 저희가 그 문헌에 근거해서 그때의 어떤 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이 찰은 그래서 중요한 그런 문헌적인 기제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명률 직해는 여러분 이 부분은 뭐 인터넷에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미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대명률 직해는 그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명나라의 그 각 법률 조항을 중국어 원문으로 쓰고 그 뒤에 이제 2줄로 이찰 번역문을 이제 달아놓았어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중한 번역의 사료적 가치가 정말로 높은 그런 문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명률 직해는 저희가 국어학자나 한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다시 짚어보는 이런 문헌이 되겠고요. 재미있는 것은 현재 중국에서 한자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국에 있는 문헌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중국이 중국어는 발음이며 형식이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의 한학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런 문헌들이 굉장히 그 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자, 원의 시기입니다. 원의 시기는 15세기부터 이조 전기, 중기로 나누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후민정음이 창제된 그 시기가 정말 우리들에게는 획기적인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민정음이 창제와 더불어서 번역의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정말 진정한 번역이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우리말을 직접 이제 문자로 기재할 수 있게 됐고 그 전 단계까지는 뭐 이도나 이찰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왔다면 이 시기에 와서는 직접 중국어 원문을
우리말로 표기를 하면서 번역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때 시기에 말이 뭐냐면 번역이 아니라 언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보면은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그런 문헌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진정한 의미에서의 중한 번역의 창을 열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훈민정음 언해를 시작으로 해서 이 시기에는 중국이나 기타 나라들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뭐 불경이나 유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언해의 문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저희 우리말 체계에서 특히 어휘 체계에서 한자 어휘가 대폭적으로 증가한 시기도 역시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불경에서 들어온 어휘, 유교에서 들어온 어휘 이런 것으로 이때부터 이미 그 많은 한자어들이 우리가 현재에도 같이 쓰고 있는 이런 한자어들이 이때 많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뭐 노골대 박통사 이건 이때 시기에 이제 언해로 이제 많이 나왔고요. 처음 초반에는 사실은 회화 자료로 썼어요. 회화라는 것은 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지금 한국 교육에 다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말하기 교재라고 봐야 되겠죠.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그때 시기에 중국어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따거 이런 말은 형님 이런 말들은 지금도 이제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그 번역가들을 예를 들자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이제 집헌전이라는 이제 아주 유명한 이제 기관이 있었겠죠. 거기에 있는 그 학사들 그리고 최세진을 비롯한 여기 이제 이름들이 나와있죠. 이런 등등의 많은 학자나 한학자나 번역가 그리고 어학자들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이 학자들은 정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위대하고 정말 존경을 할 만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와 이제 비교해 본다면 아마 교수 정도가 되겠죠? 연구를 많이 하고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쓰기도 하고 이랬으니까. 자, 명청 시기에 그 번역이 되겠습니다. 명나라 청나라 시기에는 사실 20세기에 들어가기 전에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한 그 아주 활발했던 그런 흥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명작 여러분 잘 아시는 연희, 뭐 삼국연희, 뭐 수호전, 뭐 이런 것들이 서유기, 삼국연희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명나라 시기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나라 시기부터 한국어 번역 관직을 주고 또 한국어 번역 인재를 양성하는 이런 활동들을 아주 활발하게 진행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연희료 소설과 그리고 수호전, 서상기 이런 등등 소설들이 있습니다. 소설 번역을 그때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지금 뭐 어려서부터 뭐 중국의 고대 문작들을 이제 많이 읽었겠지만 그 초반에 이제 초역본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이제 다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중국 소설의 이 시기에 이제 그 번역본들이 있는데요. 완역본 다 죄다 이제 번역을 했고 뭐 초역본, 직역본, 개역본 이런 다양한 유형의 번역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번역본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중한 번역에 대해서 이 많은 학자들이 연구가 되게 깊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성경에 대해서 이제 번역을 한 거를 이제 좀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는데요. 한국에는 성경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문이 여러 개 되어 있더라고요. 뭐 개역 한글, 개역 개정 한글, 뭐 또 뭐 쉽게 읽히는 성경, 뭐 어린이 성경. 그래서 제가 한 몇 개 구절을 이제 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바로 번역이 현상인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직역으로 번역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완전히 풀어서 의역으로 번역을 했을까? 이것은 그 시대에 속한 이 번역가들이
번역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해왔다는 겁니다. 거꾸로 중국의 성경은 한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한 가지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그렇게 다양한 한번들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시기 대표적인 번역사와 기관입니다. 이 시기는 조선에서의 번역사와 기관들이 굉장히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혹시 아래와 같은 이런 성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다시 한번 족보를 따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전주희 씨, 남양홍 씨, 밀양변 씨, 천량현 씨, 오봉김 씨 이런 가문들은 조선시대에 정말 유명한 역관 가문이었대요. 갑부였습니다. 잘 살았대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역관이라는 관직을 가지면 중국에 자주 다녔기 때문에 한국에 한반도에서 떠날 때 뭐 굉장히 유명한 그런 뭐 홍삼이며 이런 걸 들고 갔대요. 그래서 들고 가서 또 중국에서 이제 또 유명한 이제 물품들을 또 다시 갖고 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번역 일도 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그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돈도 많았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를 들자면 변씨 가문인데요. 이 변승엽이라는 이 역관은 형제가 9남매였었는데 그 중에 6명이나 역관 출신이었대요. 그 뒤로 후대들 중에 총 109명, 조선 후기까지 109명의 그 역관들을 배출을 한 그런 아주 유명한 역관 가정입니다. 근데 그때도 이 역관의 이제 역관을 지니고 있던 이분들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도 통번역가, 뭐 동시통역가, 그리고 순사통역가 이런 분들이 돈이 많죠. 왜냐하면 폐해가 세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역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런 관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시기 조선시대는 전문적으로 중국어를 가르치는 한문청이 따로 있었습니다. 즉 기관을 세우고 중국어를 양성하는 그런 한문청이라는 기관이 있었고요. 독립적인 외국어 교육기관인 사역원도 있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뭐 외국어 대학교에 해당하는 그런 기관이겠죠. 그래서 사역원이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곳에서 중국어뿐 아니라 주변 국가인 일본어나 몽고어나 만주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교육을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개화 번역 시기가 되겠습니다. 개화 시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가 되겠습니다. 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해당하는 이 시기는 한반도와 중국 모두가 서구 문명이 막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되는 그런 시기에 속합니다. 우리말도 이 시기에는 어떤 변화를 겪었느냐면 중근대의 한국어의 모습과 현대어의 그런 모습이 공존하는 그런 시기를 겪고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번역이 굉장히 왕성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전 시기를 본다면 명나라 청나라 시기에는 소설 같은 번역을 많이 했다면 이 시기에는 서구 문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문물과 사상과 이런 것들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문학 작품뿐 아니겠죠. 그럼 여기에는 뭐 과학이며 기타 등등의 이런 그 지식들을 함유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런 모든 방면의 지식들을 함유한 이런 번역이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번역 혹은 편협된 작품들도 있다. 편협했다는 거예요. 다시 쓰기, 다시 재번역하기 이런 것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두 명을 둔다면 량치서라고 이제 중국의 개화기에서도 사상을 이제 서구 문명의 사상을 이끈 아주 유명한 그 인사가 되었습니다. 천진에 량치서가 살았던 그 집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보니까 역시 공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량치서라는 이런 그 이분이 자녀가 8명 정도 있는데요.
2명 정도가 아주 평범하게 살고 나머지 6명은 지금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학자, 연구자, 뭐 심지어 그 중에 한 명은 로켓을 개발하는 그런 팀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개화기의 이 외국의 서구 문명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이 두 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이 두 분이 썼던 작품들 그리고 책들 이런 것들을 한국어로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 이런 것입니다. 월남 망국사, 무술정변기, 교육정책사회, 교육정책, 교육에 관련돼서도 얘기를 했고 세계 최소 지민주국, 20세기 대참극 제국주의, 제국주의에 대해서도 논했고 그 서구 문명과 사상에 대해서 아주 큰 범위로 논했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시대를 반영한 작품들에 대해서 이제 번역 혹은 번안체 번역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이제 성경 번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성경은 그 권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의 각 권 중에 번역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번역이 이루어진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어 성경에서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에 대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중국도 뭐 여러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성경을 이제 전파했고 한반도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되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누가 번역은 대표적인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그런 대표적인 그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한국어 성경들은 그 뒤에 뭐 영어 성경이며 히브리 성경이며 이제 일본어 성경, 중국어 성경 다 같이 놓고 이제 번역을 하게 된 거고요. 유일하게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전해간 것은 이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국에서의 해방 후부터의 시기입니다. 해방한 후부터 1980년까지 이제 금을 그었는데요. 왜 1980년을 금을 그었냐면 198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후 시대는 중국이 새로운 중국으로 재탄생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연도를 말한다면 사실은 1978년이 돼요. 그러나 1978년에 이제 문화대혁명을 다 마치고 경제 강국으로 다시 부상을 하자 이런 정치가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79년, 80년까지는 계속 이제 준비 단계가 있었고요. 80년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시대를 걷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다행스럽게 그래도 중국이 그 발전하는 거를 다 보면서 자라온 세대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방 후부터 1980년까지 보면은 중국이 해방과 문화대혁명이라는 변혁의 시대를 거치면서 특히 중국어에서 한국어의 번역은 사실 중국어에서 조선어의 번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한국과 전혀 연계가 없었고 중국은 조선과 계속 밀접하게 연결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고요. 중국이 일대 총리인 주을레 총리께서 70년대에 그 연변을 방문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말을 하냐면, 자, 중국 조선족은 북조선을 바라보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규범이며 언어의 정책이며 이런 데에서 북을 많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제정된 언어 정책이며 규범 같은 것들이 그 뒤에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이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는 중국이 정치, 경제, 사상 이런 많은 면에서 그 동란의 시대입니다. 문화 대혁명도 겪었고 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번역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시기에는 중국에 이미 어떤 기관이 있게 되냐면 번역국이라는 기관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번역국이라는 기관에서 거기에서 이제 중심을 이루면서 많은 번역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스트셀러죠.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그 통계를 봤는데요. 성경이 번역에서는 번역된 그 어종으로 이제 최고였었고, 또 베스트셀러의 그런 위치에서 볼 때 성경 다음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진 베스트셀러가 모태동 선집이래요. 그래서 이 모태동 선집은 이 시기에 이제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이 모태동 선집을 거의 달달 외우면서 살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면 중국어로 외웠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저희는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민족어로 이제 번역이 된 그런 모태동 선집을 갖고 그것을 외웠죠. 그래서 이 모태동 선집을 중심으로 해서 뭐 공산당 선언이며 자본론이며 이런 거에 대한 정치 사상을 다룬 그런 방대한 번역 작품들이 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학교 다닐 때 번역 그 수업이었었는데요. 이 모태동 주석은 독서광이에요. 정말 독서를 다량으로 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중국어 원문을 보면 운과 율이 딱딱 맞는 그런 정말 유명한 문장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자칫 잘못하면 그 병렬로 이루어진 그 문구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이제 병렬을 나타낸다면 뭐 고묘 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정말 인상이 깊었던 것은 하루는 교수님께서 그 모태동 선집 이제 우리말로 되어 있는 걸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한 페이지 딱 펼쳤는데 그 전 페이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그 중국어의 그 문장 그대로 구를 고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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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이 번역을 평가했을 때는 정말 잘못된 번역이죠. 근데 그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독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런데 그런 번역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번역 작품들을 다시 재번역을 할 경우에는 고치겠죠. 특히 이제 저희처럼 번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번역은 그때는 잘된 번역일지라도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고치게 될 겁니다. 그 외에 어떤 작품들이 또 나오게 되냐면 중국의 고대 명작과 소설 등에 대한 번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 약간 명청 소설 번역식이라고 했는데요. 이 시기에는 다시 재번역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에 대응되는 여기 조선 시대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시대의 그 전 시기에 번역했던 작품들을 해방 후에 다시 봤을 때 이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고대 소설들을 본다면 그 번역본이 이제 몇 개가 되어 있습니다. 뭐 누가 번역한 거, 누가 번역한 거, 뭐 홍문몽 하나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번역 연구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980년 후부터 현재까지 사실 이 시기는 더 쪼갤 수가 있어요. 왜 쪼갤 수 있느냐면 한국과의 빈번한 왕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92년에 잠깐 예를 든다면 고등학교를 다니는 시기였는데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 노래를 듣고 제가 이제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런 노래도 하는구나, 한국에서는. 그 한국의 그 문화가 저희 중국을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큰 파문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생각하고 있던 거랑 완전히 다른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시기를 다시 세밀하게 분류를 하게 된다면 1992년, 또 다시 분류를 하게 된다면 2010년 좌우로 또 다시 한 번 더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통틀어서 이제 하나의 시기로 보고 있는 것은 그 후에 이 시기에 번역 연구에 대해서 정말 많이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로 통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네, 중앙 번역 연구의 최고봉을 이룬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정말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번역이 그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었고, 요즘은 한국 이화여대 통번역대학 원장 손지국 교수님이라든가 이분 같은 경우에 그 논문을 보면은 한국에서의 중국 작품을 한국에 이제 번역해서 출판한 상황들 정리를 하는 게 있고요. 또 중국에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런 것을 이제 통계해 놓은 그 작품들이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소설만 통계를 해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소설 외에 기타 비문학 번역이 훨씬 더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 세대들은 무엇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느냐면 웹툰 번역, 드라마 대사 번역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한다면 중국에서의 중국어로부터 한국어로 번역하는 이제 이 중한 번역은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한국어에도 이제 다이어가 많죠. 예를 들면 외국인 입장에서 이게 한국어 교육이에요. 외국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먹다를 배우는데요. 처음에는 사과를 먹다, 밥을 먹다, 술을 먹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다가 이게 기본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나이를 먹다, 더위를 먹다 이러면 그 관용구를 해석을 안 해주면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이를 먹느냐, 어떻게 더위를 먹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중국어에도 이런 그 단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중국인 그 유학생들에게 이제 잠깐 강의를 하면서 중국어도 어렵지만 한국어도 어려워 이러면서 중국어 이제 예도 이제 듭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어적인 표현의 서로 대응 관계. 그래서 작게는 어휘 대 어휘. 좀 더 나아가면 형태론적으로도 이제 볼 수 있겠고, 여러분이 이제 한국어 교육을 함에 있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문법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중국어에 대응되는 이런 문법은 한국어로 대체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냐. 문법 대 문법의 이런 대응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어학이나 기타 또 다른 이론에 근거해서 이제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그 번역학적 접근으로 연구된 그 중한 번역 논문들이 182편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번역 역사와 현황 연구, 또 번역 이론 연구, 또 번역 방법과 전략 및 기법에 대한 연구, 번역 비평에 대한 연구, 번역가에 대한 연구, 번역 교육 등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실 제일 많이 다루어진 연구는 요거예요. 번역 방법과 전략, 기법에 대한 연구. 기타의 내용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왜 많지 않으냐면 좀 이따 제가 이제 문제점을 이제 제기를 하겠는데요. 특히 번역 역사와 현황 연구는 누구도 감히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안 하냐? 이제 번역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박사생들한테도 이제 물어보면 교수님 너무 어려워요. 이걸 하려면 문헌적인 연구가 들어야 되고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하기가 힘들어요. 이래서 자꾸 피해가는 거예요. 번역 비평에 대한 연구도 많지 않아요. 사실 저희가 저 문학은 잘 모르지만 문학 작품에 대한 비평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문학 번역에 대한 비평도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맞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못했다는 거죠. 이런 연구들을 통틀어 봤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존재하느냐,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이론적 연구가 결핍하다. 중국에서의 그 번역 연구에 대해서 보면은 한중이나 중한이나 상관없이 이건 다 존재하는 문제들이에요. 이론적인 연구가 왜 결핍하냐? 보통 번역학에 대한 이론은 서양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런 번역학 이론을 그대로 이제 답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구에서 연구되었던 이런 번역 이론을 그대로 답습하기에는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함에 있어서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함에 있어서 그렇게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좀 이론적인 연구가 굉장히 결핍하고 시각이 부족하고 그리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부족한 면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대별 번역 연구와 그 현황에 대한 연구는 진짜 지금까지 중국에서 연구된 논문이 2편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90년대에 한 편, 요즘 들어서 한 편 없죠. 그러면 전반적인 논의가 거의 비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 이제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비판적 사고 방식의 결여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이제 답을 안 했잖아요. 사실은 중국 학생들도 그래요. 질문을 하면 답을 안 해요.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해요. 학생들이 잡담 외에 토론을 하거나 나한테 막 질문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설령 이 질문이 내가 말문이 막힐 정도의 질문이어도 그게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이 없다는 것은 비판적인 사고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똑같이 이런 연구에서도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가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 또 그리고 이 번역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적인 그 충격 등에 대한 연구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 번역 같은 데 있어서 이데올로기적인 충격이라는 것이 뭐냐면 중국이 처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이런 이데올로기와 한국어로 번역할 때의 이 도착어의 이데올로기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번역도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로 다루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연구 방법이 단일화예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역 방법, 번역 전략, 그리고 기법 이런 거에만 중점을 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연구하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사료만 딱 준비되면 이거는 이런 방법을 쓰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직역을 쓰면 돼요. 이역을 쓰면 돼요. 이거는 뭐 무슨 번역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연구 방법이 단일화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인접 학과와의 연결성 강화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번역이라는 것은 번역 이론과 뭐 이것만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연구해야 될 과제는 뭐 예를 들어서 역사학과 번역학, 뭐 언어 심리학과 번역학, 사회학과 번역학, 뭐 언어 문학학 이론과 번역학, 더 나아가서 뭐 문화학과 이론학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융합되어야만이 해결 가능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보완을 해야만이 더 완벽한 연구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챕터가 될 건데요. 앞부분은 좀 지루했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이제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죠. 지금이 알파고가 그 바둑 경기를 함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이제는 컴퓨터가 사람을 이기게 되는구나. 한국어 교육이라는 것은 외국어 학습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나중에 한국어 교육을 할 때 우리 학생들에게, 학습자들에게 너희들은 외국어 배워서 대체 뭐 할 거니? 라는 질문도 이제 던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의 시각에서 우리 한번 볼까요? 요즘은 번역기가 많이 나와 있죠. 그 대표적인 거는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파파고 번역, 그리고 구글 번역,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이두 번역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이 다 달라요.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씩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많이 돌려봤는데요.
돌려보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파파고 번역은 기타의 언어들을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그래도 그나마 정확도가 좀 높은 게 되겠고요. 구글 번역은 기타의 언어들을 영어로 번역했을 경우에 좀 정확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면 바이두 번역은 중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써보면 그래도 다른 두 번역보다는 훨씬 더 근접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중국어 아는 친구 있어요? 중국어 아는 친구. 요거를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니까 파파고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새로운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정보 교환을 했다. 볼 바에는 정말 아주 정확한 그런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단문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번역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아직 이 컴퓨터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사어, 그리고 의성 이태어, 그리고 단어와 단어가 결합했을 경우에 어떤 양상을 보이느냐, 이런 거에서는 약간의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되겠습니다. 역번역인 것이 아니라 역시 똑같이 이제 번역이 되겠습니다. 잘못 썼네요. 여기 이제 앞에 중국어에서 얼랑당이라는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건들건들하다는 모양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모양을 표현하는 형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의성이태어나 이런 부분들은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건들건들한 모양은 나를 단번에 놀라게 했다. 우리가 보면 바로 이 번역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국어 번역을 안 봐도 이 번역은 잘못됐다고 이제 추측 가능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경멸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것은 이제 역번역을 해봤습니다. 즉 바이두 번역에서 중국어로 도출해내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새로운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정보 교환을 아까 파파고가 번역했던 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역번역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为了寻找新的解决方案，大家聚精会神的交换信息라고 했는데 앞부분에 지혜를 모으고라는 이 부분을 달리 번역을 해놨어요. 즉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는 이 기계 번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부 단문일 경우에는 정확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구성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가끔 어떤 회의를 많이 하냐면 4차 혁명 시대의 AI와 뭐 번역 이런 거를 주제로 해서 세미나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가서 들어보면 컴퓨터를 전공하는 전공자의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저희 그거요. 데이터만 충분히 되면은 그런 문제는 저희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쌓여야만이 이 번역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건 10개의 데이터를 넣었다고 해서 이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가야만이 이것을 정확하게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외국어 교육이죠. 외국어 번역이라는 것은 외국어 교육과 똑같이 이제 언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크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AI라는 것이 우리의 시대에 이제 딱 나왔을 경우에 대체 외국어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내가 기계와 맞먹는 내지는 기계를 누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외국어 공부를 계속 하고 있죠. 영어 공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영어 공부 힘들죠? 네. 그렇죠. 한국에 와서 이제 재밌는 책 두 권을 읽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이거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제목을 딱 보는 순간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영어 공부 하지 말래. 나도 그럼 영어 공부 안 할 거야. 라고 하지만 현실은 내가 영어를 공부를 하지 않으면 바로 도태된다는 거죠. 그죠?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학습자들에게 너희 한국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라고 하면 학습자들 입장에서 저 교수님 뭐지?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이 언어 공부라는 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헝가리의 유명한 통역사의 이야기인데요. 이 유명한 이 통역사 이름이 롬부 커토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에 16개 언어를 습득을 했고 16개 언어를 갖고 통번역을 해왔던 실제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언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쭉 써놓은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80이 되어서도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그 즐거움을 만끽하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주변에 5개 국어를 통달하는 사람도 봤어요. 16개 국어를 어떻게 통달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앞서 제가 얘기했던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말라와 언어 공부 16개의 언어를 습득한 이 롬부 커토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제목으로 봐서는 정반대되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니에요.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패턴처럼 문법을 외우고 문법을 쓰고 시험을 보고 이런 식의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였지 정말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간 나면 이 두 책을 여러분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왜 이 두 책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유하고 싶었냐면 생각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던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AI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한국어 교육을 함에 있어서 학습자들에게도 제대로 이제 전달할 수 있을까? 외국어 공부는 사실 모호적인 접근을 많이 해야 하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수민족으로서 중국어라는 큰 언어 환경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그거였어요. 모국어적으로 접근했을 경우에 외국어가 가장 쉽게 습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뒤에 먼저 듣기 실력을 늘리고 그 다음 이제 언어와 문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된다면 훨씬 더 빨리 습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책을 다시 한번 재미삼아 이제 읽어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외국어 교육과 외국어 공부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AI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더 높은 단계의 외국어 교육과 외국어 공부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학습자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외국어 공부 어디까지 할 거니? 모국어 화자만큼 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야만이 AI가 이렇게 실행이 되어도 내가 충분히 기계가 번역해 놓은 것이 이건 틀렸어요. 어떤 이론에서 보면 이게 틀렸어요. 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해왔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 중한번역연구가 나아가야 될 방향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될 방법들, 해결해야 될 방향들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재미없는 특강이어서 친구들 하나둘 나가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다 식어가고 그래도 열심히 들어준 남은 친구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중국에 대한 이해가 이 정도로 바탕이 된 상태에서 한중 번역 문제를 많이 연구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또 한국 교육적으로도 접목시켜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교수님께서 많지 않으신데 특별히 김홍희영 교수님 오셔서
저희 한국어문학과 학생들에게 이런 강의, 특강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들으시면서 이 부분은 좀 더 궁금했다 아니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한국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그 중국에서 한국어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고요. 한국어의 위상이 사실 낮지는 않아요. 일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한국어가 중국어의 동화가 되지 않겠냐. 저는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어 위상이 아직까지도 괜찮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중한 관계가 좀 안 좋다 이럴 경우에는 학생 모집이 안 돼요. 한국어과에. 그래서 사드 때문에 영향을 입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을 갖추고 있는 대학교들은 학생 모집을 무난하게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위상이 낮다고는 절대 보지 않고요. 오히려 일본어보다 더 호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네, 일본에 대한 그런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공을 선택할 때 일본어보다는 그래도 한국어를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그렇습니다. 네.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지금 중국에 계시면서 실제로 강의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유용한 정보를 많이 주실 수 있는 되게 기회입니다. 네. 네. 한국어문학과에 한국어 교육 쪽으로 관심이 있는 학생들도 많고 또 중국에서 유학 온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의 강의가 유용하게 여러분들에게 앞으로의 삶에 적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웅룡 교수님께 박수로